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워볼 것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4대 문명, 그 4가지의 문명에 각각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 이런 것들을 살펴봤었고 우리가 이번 시간부터 배워볼 것은 이제 교과서 30페이지부터 해가지고 이러한 각각의 어떤 문명들의 지역에서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등장을 하는 거대한 어떤 제국들 또 그 속에서 등장을 하는 어떤 다른 나라들 그 나라들의 어떤 특징들, 어떤 왕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교과서 30페이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지역에서 등장을 하는 세계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여러 제국들,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건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페르시아. 특히나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서 등장을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등장을 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알아보기 전에 이 페르시아 제국 전에 등장을 했던 우리가 알아볼 나라가 먼저 아시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리아. 이러한 아시리아는 BC 기원전 7세기에 등장을 해서 서아시아 지역을 최초로 통일한 이러한 나라. 우리가 이제 서아시아라고 하면은 이 서아시아 지역은 우리가 앞서 봤던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을 포함해서 뭐 이집트라던가 아니면은 헤브라이, 페니키아 이러한 나라들이 통틀어 이러한 나라들이 있던 그 지역을 우리가 총 합해서 보통 서아시아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러한 서아시아 지역을 최초로서 통일한 나라가 바로 아시리아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서아시아 지역을 어떻게 통일을 했냐? 바로 철제 무기와 기마 전술을 활용을 해서 했어요. 즉 그들은 철제 무기, 그 당시 이제 강력한 철로 된 강력한 무기와 함께 기마 전술, 말을 활용을 하는 이러한 기마 전술의 활용을 통해서 즉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강력한 군사력을 토대로 서아시아 지역을 최초로 통일하는 나라가 되게 됩니다. 이들이 이제 서아시아 지역을 통일을 하고 어떠한 통치를 벌였을까? 어떠한 통치? 이들이 이 지역을 어떻게 통치를 했을까를 보면은 이들은 굉장히 가혹하고 강압적인 통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가혹하고 강압적인. 즉 이들은 힘으로 찍어 누르려고만 하고 이들은 자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힘으로 찍어 누르려고만 하고 막 발로 밟으려고 하고 무조건 안 되고 무조건 다 자기의 밑에 두고 무조건 자기의 명령에만 따르도록 이렇게 힘으로 찍어 누르려는 굉장히 가혹하고 강압적인 통치를 벌였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또 이제 지렁이가 밟으면 꿈틀거리듯이 계속해서 이제 밟으려고만 하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각 지방에서 여기에 반발을 해가지고 그렇죠 반란이라고 하는 걸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여러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나라가 점차 혼란스럽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곧이어서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아시리아가 멸망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이 서아시아 지역을 통일을 하는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가 된 거예요. 페르시아.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여기 앞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다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조금 있다가 조금 우리가 한 다음 시간 조금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를 하나 더 나와 페르시아가 그거는 우리가 이제 사선 왕조 페르시아라고 해서 우리가 앞에 나오는 페르시아 뒤에 나오는 페르시아를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 이렇게 아케메네스 왕조 또는 뭐 사선 왕조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등장을 하는 이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라고 하는 것은 BC 6세기, 기원전 6세기 키루스 2세 때 바로 이제 서아시아를 통일하면서 훨씬 더 이제 발전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키루스 2세 때 서아시아 지역을 통일을 하면서 어떤 역사의 어떤 한 중심으로서 등장을 하게 되는 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되는데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앞선 아시리아와는 조금 다른 통치 정책을 펼치게 돼요. 그게 뭐냐? 바로 요 관용 정책이라고 하는 걸 펼치게 돼요. 관용 정책. 관용. 너그럽게 이해해준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앞서 아시리아는 굉장히 가혹하고 강압적이고
무조건 찍어 누르려고 하고 무조건 내 명령에 따라야만 돼 너네들은. 이렇게 무조건 밟으려고 하는 이러한 통치였다라고 하면은 이 페르시아는 관용 정책, 즉 자신들이 정복한 사람들, 자신들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굉장히 너그럽게 이해해주는 정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지배자들이 사용했던 그들의 종교나 그들의 언어나 그들의 풍습, 관습 이런 것들이 다 존중해주는 그러한 관용 정책을 펼치게 돼요. 페르시아 입장에서도 아시리아가 이렇게 가혹하고 강압적인 통치를 하면서 반란이 일어나고 멸망에 이르는 과정 자체를 다 봤으니까, 다 쭉 봤으니까 저렇게 통치를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당연히 저렇게 안 하겠죠. 즉 그래서 이제 관용 정책으로서 굉장히 너그럽게 이해해주는, 포용해주는 정책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관용 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도 발전을 하게 되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잘 알아둬야 될 게 바로 요 다리우스 1세라고 하는 왕이 돼요. 다리우스 1세. 이 페르시아는 바로 이 다리우스 1세 때 굉장한 전성기를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리우스 1세에 대해서 먼저 한번 쭉 살펴보면은, 다리우스 1세 때 우리가 전성기를 맞이한다, 우리가 전성기를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굉장히 발전을 한다라는 소리잖아요. 즉 이제 영토 확장이 먼저 오는 거죠. 다리우스 1세 때는 넓은 영토를 가지면서 이제 페르시아가 엄청난 대제국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때의 영토가 인더스강, 즉 인도에서 이집트, 그리스 일부까지, 즉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 서아시아 지역, 요 지역뿐만 아니라 동쪽의 인도 유역까지,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이집트, 그리스까지 어마어마한 넓은 영토의 대제국을 건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건 우리가 교과서 30페이지 보면은, 30페이지 아래쪽 보면은 지도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보이죠? 요 부분이 이제 페르시아의 어떤 최대 영역을 나타내주고 있잖아요. 이만큼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건설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다리우스 1세는 이러한 대제국을 어떻게 다스릴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만들어낸 게 중앙 집권 통치 체제, 중앙 집권 체제가 돼요. 우리가 요 중앙 집권 체제다라고 하는 것은 요 중앙. 우리가 보통 나라의 중앙에는 수도가 있죠. 이 수도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그렇죠. 보통 이제 왕이 살고 있죠. 즉 중앙, 수도, 왕. 즉 왕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형태, 집중되는 통치 체제를 우리가 중앙 집권 체제라고 해요. 그러면 다리우스 1세는 이러한 중앙 집권 체제를 어떻게 만들어냈을까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먼저 전국을 20개의 주로서 조금 분할을 하는 거예요. 분할을. 전국을 20개의 주로서 분할을 하고 여기에 각각 그렇죠. 관리로서 자신이 뽑은, 자신에게 충성에 다하는 어떤 관리로서 총독을 파견을 해가지고 이 총독들을 통해서 그렇죠. 이 주들을 관리하고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관리하고 통치하는. 그래서 전국을 20개의 주로 나누고 이 주, 각각의 주에 총독들을 파견을 해서 총독들이 이 지역을 관리하고 통치하게 하고, 왕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고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통치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그쵸, 수도인 서울에 대통령이 있으면 각각의 지방들에는 전라도로 예를 들면 전라도지사, 광주, 광역시에는 시장이 있고, 이들이 이제 대통령의, 그렇죠, 명령을 받고 보고를 하듯이 이런 것처럼 전국을 20개의 주로 나누고 여기에 각각 총독을 파견해서 이 총독들이 왕과 이렇게 명령과 보고를 주고받는, 그러면서 이제 왕이 이러한 총독을 통해서 지방을 통치하는, 즉 왕에게 권력이 모든 게 집중이 되는, 모든 보고 체계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형태를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총독들이 또 지방에 있다 보니까 왕한테 직접적으로 보이지가 않잖아요. 얘네들이 지금 뭘 하고 있고 일은 잘 하고 있는지, 혹시나 여기서 반란 일으키려고 막 땀만 먹고 있지 않은지, 이러한 것들이 왕이 직접 감시하고 직접적으로 딱 보면서 감시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지방에서 총독들이 일 잘 하고 있는지, 혹시나 무슨 다른 마음 품으면서 반란 일으키려고 하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감찰관이라고 하는 걸 파견을 하게 돼요. 이 당시 이제 감찰관은 그 당시에는 왕의 눈이자 왕의 귀다라고 표현했어요.
즉 왕의 눈과 귀가 되어가지고 지방에 있는 총독들을 감시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로 따지면 암행어사 같은 거야. 암행어사 같은 거. 지방의 총독들이 일 잘하고 있는지 보내가지고 감시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도로나 역참제 등을 정비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중앙 집권 체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즉 총독이 중앙에서 왕에게서 명령도 받고 보고도 잘 하기 위해서 또 중앙에 세금도 잘 보내주기 위해서 또 왕이 필요하면 군사 같은 것도 잘 보내주기 위해서는 도로가 잘 뚫려 있었어야 돼요. 즉 중앙 왕과 지방의 총독 간의 연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도로가 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도로를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도로를 이용하는 게 그 당시에는 뭐 자동차도 아니고 뭐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도로를 가로지르면서 이들을 연결을 하는 건 결국에는 사람이고 말이니까 뭐 말이라고 하는 것도 기계가 아니니까 뭐 365일 막 24시간 동안 계속 달려갈 수는 없으니까 중간에 잠도 자야 되고 먹기도 해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고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우리가 보통 뭐 역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공간을 정비하는 역참제를 정비를 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도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당시에는 또 이제 왕의 길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된 거. 왕의 눈, 왕의 귀, 왕의 길. 어떻게 보면 좀 멋있죠 표현 자체가. 이렇게 이제 왕을 위한 눈과 귀, 왕을 위한 길이라고 해서 이렇게 왕에게 권력이 집중되기 위해서 이러한 여러 제도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화폐와 도량형을 통일했다. 왕에게 권력이 집중되기 위해서 즉 중앙에 권력이 집중되기 위해서 즉 중앙이 지방을 쉽게 통제하고 통치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화폐가 하나가 되는 게 굉장히 편하겠죠. 여러 지역들에서 사용하는 화폐가 다 달라버리면은 그렇죠. 중앙에서 획일화되게 일원적으로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세금을 걷는다라고 치더라도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도 세금을 걷는다라고 치라면 뭐 광주에서는 달러로 세금을 내고 부산에서는 뭐 엔화로 세금을 내고 뭐 강원도에서는 유로로 세금을 내고 그러면은 중앙에서 이거를 통제하고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것만 하더라도 막 환율도 계산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폐를 하나로 통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도량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 무게라든가 어떤 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는 그러한 단위들을 보통 우리가 이제 도량형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 역시 그렇죠. 여러 개로 나눠진 게 아니라 하나로 통일을 했다라는 소리예요. 아까 말했듯이 하나로 통일을 해야 중앙에서 통제하고 관리하기 훨씬 쉬우니까 즉 왕에게 권력이 집중되면서 왕이 이러한 지방을 훨씬 더 관리하고 이 온 전국을 다 관리하고 통제하기가 훨씬 쉬우니까 이런 식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다리우스 1세는 중앙 집권 체제를 만들어내면서 강력한 왕권을 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는 이러한 다리우스 1세 때 영토 확장도 이뤄내고 중앙 집권 체제도 이뤄내면서 큰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고 그러면서 페르시아가 발전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페르시아는 다리우스 1세를 넘어서 그 이후의 왕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들은 영토를 더 넓히기 위해서 어디를 침공을 하게 되냐? 바로 유럽의 그리스를 침공을 하게 돼.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와 페르시아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돼. 근데 이러한 그리스와 페르시아 사이의 전쟁은 안타깝게도 페르시아의 패배로 끝나게 돼요. 즉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유럽 세계에 진출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군대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경제력을 동원을 했지만 그러면서 여러 차례 침공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대규모의 원정이 실패로 끝나게 된다. 그 당시 뭐 첫 번째 침공은 막 폭풍만 나도 실패하고 그 당시 또 두 번째 침공은 이제 육지에 잘 내려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마라톤 전투 이런 데서 이제 패배를 하면서 실패로 끝나게 돼. 우리가 마라톤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그렇죠. 올림픽 대회에 마라톤이라고 하는 종목이 떠오르죠. 그 올림픽 대회 마라톤이라고 하는 종목 자체가 여기서 유래가 된 거예요. 이 마라톤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그리스의 어떤 한 병사가 이 굉장히 기쁜 소식을
그리스 시민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그 41.195라는 그 어마어마한 길이를 쉬지 않고 뛰어가가지고 승리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숨을 다한 죽음은 죽게 되는 죽게 되고 요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종목 자체가 마라톤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 연이어서 또 여러 차례 침입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침입 역시 그리스의 많은 도시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도시 국가들이 많은 힘을 모아가지고 침공을 막아냄으로 인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와 페르시아 사이의 전쟁은 페르시아의 실패로 끝나게 되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군대와 경제력을 동원을 해서 그리스를 침공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끝나게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피해가 얼마나 막심하겠어요. 많은 군대를 동원해두고 많은 돈을 쏟아부었는데도 실패로 끝나버렸으니까 그에 따른 후폭풍이 어마어마하게 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페르시아는 조금씩 쇠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그때 등장했던 알렉산더 왕이 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알렉산더 왕에게 멸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교과서 31페이지까지 나왔던 내용들을 쭉 살펴봤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교과서 31페이지, 우리가 탐구해보자에 나오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어떤 통치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31페이지 아랫부분 탐구해보자 보면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통치 방식이다 라고 나오는데, 그 아래에 이제 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봐보면은, 나 키루스 2세 이렇게 가로쳐서 나오죠. 우리가 아까 봤던 페르시아의 그 키루스 2세. 그래서 나 키루스는 아후라 마즈다라고 하는 아후라 마즈다는 그 당시 이제 페르시아가 믿었던 종교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의 최고의 신을 뜻하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조금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의 종교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거고 그때 한번 같이 한번 봐보고 그래서 나 키루스 2세 나 키루스는 아후라 마즈다의 뜻에 따라 말하니 내가 살아있는 한 너희의 전통과 종교를 존중할 것이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억압해서도 차별해서도 안 되며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을 뺏어서도 안 되며 다른 사람의 뭐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전통과 종교를 존중한다.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억압해서도 안 된다.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도 안 된다. 페르시아의 통치 방식 중에서 뭐 어떤 정책이 떠오르게 돼요? 그렇죠. 관용 정책이 떠오르잖아요. 관용 정책. 존중해 준다 했어요. 존중해. 이 관용 정책은 피지배자들, 피정복민들의 언어나 종교 이런 것들을 다 존중을 해주는 정책이다라고 했었잖아요. 우리가 아까 봤듯이 교과서 31페이지 거기서도 탐구해보자에서도 존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우리 방금 살펴봤듯이 너희의 전통과 종교를 존중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요 글에서도 우리가 알 수도 있듯이 그 당시 페르시아는 굉장한 관용 정책을 펼쳤다.